중국몽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중국의 꿈입니다. 개인의 꿈이 아니라 국가의 꿈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중국몽은 개인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이 국가의 꿈은 과연 누가 설정하는 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중국은 국가 위에 공산당이 존재하는 체제입니다. 공산당은 국가 안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고 통치하는 유일한 주체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주체도, 국가의 목표를 정의하는 주체도 결국 공산당입니다. 따라서 중국몽은 국민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국가의 꿈이 아니라 공산당이 설정한 국가적 목표, 다시 말해 당의 꿈이 됩니다. 이 순간부터 중국몽은 무엇을 꿈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정한 목표를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공산당은 하필 그 시점에 이런 국가의 꿈을 꺼내 들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중국몽은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등장한 언어였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던 2012년 전후 중국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성장하는 대국이었습니다. GDP는 세계 두 번째였고 도시는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었으며 중국은 더 이상 가난한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성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공산당은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진다는 약속으로 통치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고성장이 끝나고 부동산과 제조업 그리고 수출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약속은 더 이상 자동으로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서 균열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취업은 점점 어려워졌고 집값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으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눈에 띄게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체제는 더 이상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겹칩니다. 공산당 통치를 지탱해오던 기존의 정당성 논리들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혁명 서사의 약화였습니다. 한길전쟁과 국공내전을 직접 기억하는 혁명 세대가 사라지면서 혁명은 체험이 아니라 교과서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공산당은 중국을 구한 혁명 세력이 아니라 이미 권력을 쥔 기득권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 서사의 한계였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줬다는 설명은 성장이 멈추는 순간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성과는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했고 공산당은 처음으로 성과로 설명하는 통치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산당은 매우 위험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 집권해야 하는가? 중국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중국몽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경제적 불만을 다른 방향으로 돌립니다. 개인의 좌절과 분노를 체제 실패가 아니라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위대한 과정의 일부로 재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꿈은 개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중국몽은 이 개념을 의도적으로 뒤집습니다. 중국몽에서 개인의 꿈은 출발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국가가 강해져야 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고 민족이 부흥해야 개인의 삶도 의미를 가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는 한 가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삶이 힘든 이유를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직 과정 중이기 때문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불만은 비판이 아니라 인내로 전환되고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바뀝니다. 이 논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장치가 바로 역사적 사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중국몽은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과거를 함께 소환합니다. 아편전쟁 이후의 굴욕, 외세에 의해 짓밟혔던 기억을 반복해서 불러오며 지금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의 치욕을 갚기 위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부터 이 선택은 의무로 바뀝니다. 다른 길은 대안이 아니라 역사와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비판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도덕적 결함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서사는 중국이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와 연결됩니다. 중국 정치에서 국가는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계약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문명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고 국가는 그 문명을 담아 유지하는 그릇으로 이해됩니다. 개인은 그 안에 잠시 등장해 한 시대의 역할을 맡고 사라지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국가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질서이고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부가 됩니다. 개인이 앞서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인식이 체제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이 구조 위에서 공산당은 자신을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주체로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관에서는 국가와 당이 가장 먼저 놓이고 민족이 그 다음, 개인은 가장 마지막에 놓입니다. 중국몽은 바로 이 질서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하는 언어였습니다. 중국몽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국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는 언젠가 국가의 꿈을 달성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개인도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공산당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호를 끝까지 잘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경제적 고통이 길어지고 삶이 실제로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를 위해 참아라는 말만으로는 불만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역사적 사명입니다. 지금 참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조상들이 겪은 치욕을 갚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서사를 덧씌운 것입니다. 불만은 이기심으로, 비판은 책임 회피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태도는 역사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영원히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산당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선택한 것이 중국몽을 이루기 위해 당의 영도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를 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삽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중국몽은 동의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의심할 수 없는 전제가 됩니다. 참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따르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규칙이 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중국 사회는 왜 이렇게 힘드냐는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불만은 밖으로 터져나가지 못하고 체제 안에 가둬진 채 흡수됩니다. 그 국가의 꿈, 역사적 사명, 그리고 시진핑 사상으로 이어지는 이 구조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묻지 말고, 지금은 판단하지 말고, 지금은 닥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중국몽은 중국이 너무 잘 나가서 나온 자신감의 선언이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체제 유지 자체가 위협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등장한 방어 언어입니다. 어쩌면 중국몽은 국민을 위한 비전이 아니라 공산당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정교한 자기 보호 장치였을지도 모릅니다.